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기 이용렬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애달팠지만 같이 있다 보면 가끔 툭 알밤을 주고 싶을 만큼 미워 죽겠는 관계가 바로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나기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학래 씨하고 임미숙 씨가 부부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인꼬 부부 같습니다만 젊었을 때 속을 얼마나 색했는지 네,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압니다. 그죠? 뭘 속을 그렇게 솔직히 말해 새겼어요. 네. 그럼요. 네, 잘 네. 알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뭐 사실 김학래 씨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의 남자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집사람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니까 산다. 집사람이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네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부 소통 해법 박성덕 소장의 강연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한번 술술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 추리닝 바지 좀 입고 나가지 좀 마. 알았어, 알았다고. 하루하루가 감옥에 미치겠어. 그래 이혼해. 소중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남편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아내는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고 싶은 게 잘못됐나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죽고 싶은 걸 인정하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쫓아가면 됩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 야! 제가 정신과 전문의였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제 아내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지금 24년이 됐는데요. 10년 정도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몰라서 실은 저희 부부 문제 때문에 부부 치료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과거에 저희 가족 제도를 대가족 제도라면 지금 가족 제도가 무슨 가족이죠? 예. 근데 분명히 이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입니다. 대가족은 부모 중심으로 모아놓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혼의 사유는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가 이혼의 사유가 되지 부부가 잘못한 것 자체가 크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칠거지약의 첫 번째 대목이 시부모한테 잘못할 때는 강제로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나쁜 질병에 걸리거나 그다음에 질투를 하거나 수다스럽거나 사실은 옛날 칠거지약으로 하면 요즘 다 이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부부들이 사랑이라는 게 있었나요? 남자들 밖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소외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고모가 업어주고 삼촌이 업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봐주면서 부부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지금 핵가족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 대가족이 부모 중심으로 모아놓은 가정이라면 핵가족은 부부 중심으로 흩어놓은 가정입니다. 핵가족의 부부가 튼튼하고 서로 안정돼 있지 않으면 명절 때 함께 모여서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누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은 가정이 훨씬 행복하더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부부 관계가 좋은 남편의 직장에서 월급이 10 내지 40%가 높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이 탄탄해야만 직장에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훨씬 더 유리하고 효도도 잘할 수 있고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호를 하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어느 정도 큰 소리로 하시냐면요. 부부 싸움 할 때 확 했던 그 목소리로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고 시작.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 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함치는 아내가 나쁜가요? 도망가는 남편이 나쁜가요? 씨는 아내가 나쁘죠. 우리 여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고함치는 아내가 나쁜가요? 도망가는 남편이 나쁜가요? 예,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지금 옳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고함치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입을 닫고 도망을 가는데 나마저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남이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고함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고함을 치는데 나마저 입을 열면 우리 집은 전쟁터로 변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을 닫자고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뜻은 얼마나 갸륵해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부부가 내가 이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남편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아내는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하던 얘기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아마 우리 이용렬 씨는 막 부부싸움이 쉽게 칼로 물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칼로 물베지는 부부가 있고요. 칼로 찔러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중간에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밟아놔도 괜찮습니다. 치약을. 그런데 소중하다는 느낌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끝에 짜달랐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나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작은 일이 이제 점차 전쟁터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부부관계는 일어날까요? 내 존재 이유를 부부관계는 결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게 되는데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사춘기 때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요. 연애할 때는 애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죠. 그래서 애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순간부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친밀감에 대한 욕구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면 내가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이제는 굳이 그 사람한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소중해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게 되면 아주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그런 부부 싸움의 고리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3단계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싱글벙글 웃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주지 않으면 첫 번째 반응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자들은 주로 입을 열고 분노하고 남자들은 입을 닫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사인을 아는 사람은 금세 자기 힘들었어 하고 금세 하면 이 사인은 금세 이렇게 분노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 찾고 매달리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단계에서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날 사랑하냐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기 속에 내가 있기는 한 거야? 자기 내 편이야? 이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인정받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고. 이 단계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리되는 단계,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대화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영하기라는 건데 좀 어렵죠. 영자가 거울 영자입니다. 거울이 대주라는 겁니다. 오늘 다 거울 보셨죠? 네. 거울이 혹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멋지다고. 혹시 그 거울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우매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하지만 거울을 본 사람이 알아서 고칩니다. 만약에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너 화장이 왜 그러냐, 머리가 왜 이러냐, 표정이 왜 이러냐 맨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거울을 깨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춰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걸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여보, 나
힘들고 외로워 얘기하면 그요 당신 힘들고 외롭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힘들고 외로운 걸 고치는데 네가 배불러서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아내가 죽고 싶은 게 잘못됐나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아픈 겁니다. 남편이 외로운 게 잘못됐나요? 직장일에 지치고 외로운 게 그냥 지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태도로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배불러서 그런다든지 이게 잘못되다든지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감정이 점점 나빠져 간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사실 공감은 여자들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공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는 일이 많아지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득을 따와야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사냥을 할 때 사슴을 이렇게 총을 겨눴는데 사슴 눈마늘이 불쌍해지면 집에 가족이 죽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있으면 밖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그런 걸 쉽지만 남자들이 그런 부분들 하는 게 이전부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요. 반영과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반영과 인정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죽고 싶은 걸 동의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어머니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하게 되면 어머니한테 더 잘하게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아내가 알아서 고쳐요. 부부가 굉장히 소중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해는 말아야 될 것이 부모님이나 자녀를 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정은 부부가 탄탄히 서 있어야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고요. 부부가 탄탄히 서 있어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효도가 살고 자녀 양육이 살아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을 살린 거예요. 가정을 살렸으니까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살렸으니까 한국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엄영수 씨는 한국을 망하게 했네. 한국을 망하게 했네. 자, 남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이거 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멀리 괜찮아요. 엄영수 씨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해. 네. 저는 그 신혼 때 그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집사람은 꼭 암만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밥을 차려놓고 나가도 나가고 꼭 차려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부부 싸움을 하면 국물도 없어요. 안 차려놔요. 아무것도 안 차려놔요. 아, 이게 부부 싸움을 할수록 내가 손해구나. 이걸 또 나이 드니까 또 터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짐 싸들고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 도로 들어갔어. 오늘 두 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지금 콩깍지가 낀 사랑이 3년 가는 거는 그때까지는 어쩌면 이렇게 단점도 덮고 뭐 키 작고 눈 작은 거 다 덮고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 데까지는 아마 콩깍지 낀 사랑이 없으면 가족 결혼 제도라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키가 몇 센치세요? 그 뭐 제 아내도 잘 모릅니다. 사실 뭐 딴 건 다 그 잘하셨는데 키 얘기는 잘못하셨어요. 그지 우리 좀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보통 남자들 게스트 나오면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러거든요. 오늘 고만고만은 최초입니다. 그 고만고만은 최초입니다.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월등히 커. 김학래 씨가 제일 커요, 제일 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토리 삼형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정에서 모든 관계의 우선은 부부다. 네, 정말 오늘 크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부부가 먼저 뭉쳐야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도둑질하는 부부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자기 오늘 기가 막히게 담을 넘던데
아니야, 난 당신이 망 보고 있을 때 훔치기 훨씬 더 편해. 제가 그냥 예를 들었지만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이 진행되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떤 그 고리 속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 자녀는 싸워도 금방 풀리잖아요. 네. 근데 부부간의 싸움이 이게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어느 부부가 부부 상담을 하는데 부부 싸움을 해서 한 달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는 챙겨야 되니까 이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사과를 깎아놨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와서 먹어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이렇게 했더니 방송으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식이 왜 내 자식 걸 먹고 있지? 저 자식이 왜 내 자식 걸 먹고 있지? 방송으로 할 말이 아니네요. 제 이 얘기는 부부간에는 내가 받지 못하거나 뭔가 이런 게 서운한 게 쌓이면 사실은 밥을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당신한테 별로 지금 소중하다는 느낌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다는 걸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느끼는 건데 이게 샌드위치 세대. 우리 같을 때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 상 앞에 맛있는 게 다 놓여 있어. 놓여 있어요. 젓가락이 딱 가면 엄마가 딱 째려. 먹지 말라 이거야 저쪽에서. 그래서 참 그 억울한 심정으로 참고 살아온 내가 어른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저런 대우를 받겠지 했는데 맛있는 게 다 애 앞으로 가 있어. 그리고 그거 혹 가다가 애 들어오기 전에 내가 뭐 음식 만들어 놓은 거 꺼내 먹으면은 애가 먹을 걸 그걸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런 더러운 남편들이 의외로 이렇게 밥상에서 음식을 가지고 아이와 경쟁심이 생긴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밥상의 불균형을 보고 소외감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커요. 근데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요, 또 남편들이. 왜냐면 자존심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응어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거를 조금만 이렇게 남편께도 좀 살피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안 한다고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밥상의 균형을 좀 찾아서 항상 조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세대별로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예. 20대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크고 30대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녀 그리고 뭐 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40대가 되면 이제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 권태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들 해요. 그런데 김선희 원장님 상담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래 사신 부부들이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시던가요? 부부 문제를 보면 정말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워서 오고요. 대화가 안 통해서 오고 너무 화가 나서 오는 이 세 가지가 정말 공통적이죠. 20대든 50대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불붙이는 사건들이 이제 있는 거죠. 외도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고부 갈등도 있고 뭐 잠자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만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복합체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터져서 한꺼번에 이게 멀티플렉스를 얽혔을 때 그때 이제 폭발을 하는 게 부부 문제여서요. 예, 그렇죠. 한 가지만 고르기는 참 어렵다. 네네. 예, 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황혼 이혼이에요.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그 결혼 20년 차 이상의 부부들의 그 이혼 비율이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 28.1%를 차지했어요. 네, 각 연차별에서 다 1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혼 이혼이 난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28% 가까이 가지고 1%. 이거 뭐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 칠순, 팔순 잔치를 많이 다녀봐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은혼식이다, 금혼식이다 해서 이렇게 부부를 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다시 결혼하신다면 어떻게? 남자들은 다 다시 산대. 여자들은 한 명도 없어 징그러워서 안 산대. 지금까지도 징글징글하다라는 거야. 황혼이혼도 네. 그 70~80%가 아내가 제기하는 이혼입니다. 해가 가도 이게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 그리고 그걸 모르는 남편 이런 것들 세월 속에서 간극이 너무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봉합할 수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해결해야 될 여자들이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좁아서 그런 걸 아닐까요? 이제 그 해법을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존댓말 쓰는 부부가 있어요. 싸울 때도 존댓말을 해요. 실제로 이런 생활 방식들이 도움이 되는지요? 네, 두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반말을 하다가 싸울 때 존댓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게 존댓말을 씁니다. 당신은 그때 잘하셨나요?
당신은 뭘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예. 진짜 더 기분 나빠요. 무서워요. 그래서 존댓말 쓰는 거는 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정말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힘들 수도 죄송합니다. 있다는 거죠. 예. 더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인 것들이거든요. 눈빛, 몸짓, 손짓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거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존댓말 자체 하나에 의지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아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음 그리고 이런 비언어적인 어떤 몸짓들 그리고 말의 톤 이런 거를 좀 같이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존댓말이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존댓말이든 반말이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중간에. 근데 우리나라 부부들은 유난히 대화 시간이 짧다는 그런 네.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통 한 30분 정도가 평균이던데요. 네. 10분에서 30분 대화한다가 30%, 아. 10분 미만도 있어요. 9%.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30분 미만으로 대화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네. 저희 선배 하나 중에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 전화 걸 때 보면 이분 미국도 갔다 오신 분이고 미국서도 좀 살다 와서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막혀요? 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막혀요. 거기 서랍 집에서 여자가 하는 일이 뭐야? 어? 그 서랍에 있다니까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찾아봐. I love you. I love you. 맨 끝에. 집에는 어. I love you를 꼭 넣어. 어. 화낼 건데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의외였어. 어. I love you. 아주 그 마지막 그 말 한마디가 아주 그 그 집에 마음을 그거 나도 써먹어야 되네. 어. 그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네. 내가 요즘 많이 써먹어요. 예. 아이 왜 그래? I love you. 탁 하고 그러면 이게 싸매질 게 안 돼. 아니 듣는 입장에서도 괜찮은데요? 네. 막 뭐라 화 날려다가 마무리를 그렇게 해주면 여자 입장에서 듣기에 괜찮네요. 네. 네. 대화라는 건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싸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할 말 못하고 산다. 누군 말하고 사는 줄 아냐? 근데 실상 보면 말을 많이 해요, 두 사람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한 말은 상대방이 들어야 한 말이 되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 얘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대화한다고 막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들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스킨십 얘기는 스킨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부부 관계나 스킨십을 하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들 경우에는 공감이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해야 스킨십을 허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 자체가 좋은 관계 회복에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는 이 마음을 함께 가지 않으면 스킨십 자체도 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서 요 약간의 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년의 부부에게 있어서 말이죠. 여성의 갱년기 때나 또 남편의 은퇴 이후 이때를 또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 갱년기 우울증이 자살의 위험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워지고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남편분들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그런 우울해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의욕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서 부부가 가족이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 일어나는 문제를 너와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볼 때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특히 갱년기 우울증 때 약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플 때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손목도 뭐 여기 뼈, 뭐 온몸 천지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 네. 저 병원에 좀 가봐라.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원에 그 내가 할 대응책은 그 말밖에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네. 없는데 늘 병원에만 가보라고 같이 그랬는데 손잡고 병원을 가주시면 더 좋잖아요. 시간이 없지. 아내를 한번 이렇게 예뻐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곧 갱년기가 올 텐데 아 내가 더 이상은 여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슬프게 와 닿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누구와도 자식과도 나눌 수가 없고 예, 이거는 남편과도 참 나누기가 어려운 아주 여자로서의 고뇌가 오는 시기거든요. 아내가 자신을 여자로서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더 예뻐라 해주시고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갱년기를 안전하게 넘기는데 아내들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를 남자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황혼 이혼까지도 가고 이게 점점 쌓이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국가에서 좀 의무 교육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뭐 교육을 받고 교육 필증을 하나씩 받아와라든가 뭔가 하면은 아유 뭐 가정이 튼튼해야 뭐 한국도 튼튼해진다면서요. 갱년기 수당 드릴게. 뭐 여자들이 갱년기 때 이렇게 상실감이 크다면 남편들은 또 은퇴 시점에 맞물려서 마음의 상실감이 크잖아요. 이럴 때 또 아내들이 좀 잘 똑같은 방법으로 좀 네, 보듬어야겠죠. 참 이게 우리나라의 남편들이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바깥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집에 경제적인 거 다 책임져주고 그러다가 은퇴해서 집에 와봤는데 모든 게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은퇴 시점이 된 남편들에게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긴 세월 그 아주 경쟁 치열한 그 정글에서 노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남편이 그거를 접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남편에게 집이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계속 평생 집에 있다가 회사 나가면 너무 낯설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네. 흔하게 할 수 있는 오해들을 좀 짚어보려고 또 합니다. 뭐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 전문 친절한 정아 씨가 조금 지루할 만하면 뭐 하나 꼭 준비해주세요. 예. 부부 소통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첫 번째. 자, 우리 아내는 감정적, 남편은 이성적. 깝깝하고 지겹고 짜증나고 그래 내가? 뭐야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고 싶단 거야 지금? 여성들한테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남자들한테 이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소중한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두 사람 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당신도 힘들었구나라는 건 사실 부부 불화 때 남편도 아내도 다 원하는 거거든요. 성차보다 더 큰 건 개인차고요. 네. 예, 오히려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라는 것이 그런 우리가 가까운 이제 애착관계, 소소한 관계에서 대화를 막는 예, 그런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묶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한번 뜯어볼까요? 자, 회식 때 아내 전화 받지 마라. 아내가 회식 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거나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좋거나 했을 때 전화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극과 극이네요. 예, 굉장히 오해였구나. 남자들 야, 더 세게 나가. 지금부터 전화 받지 마.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그 전화는 멈추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식 중에 아내가 계속 전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끊으라고 더 세게 나가라고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다음에 회식 때 전화를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강하게 결합되면 독립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회식 때 전화를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남자가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전화를 안 합니다. 그렇죠. 너무 전화를 안 해서 오히려 조금은 아쉬울 정도예요. 전화도 좀 섭섭할 해주고. 정도예요. 근데 돈 필요할 때는 빨리 전화 와요. 이게 참 간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네. 일단 자. 전화를 하면 상황 설명을 하고 네. 예, 받지 않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세 번째 뜯어볼게요. 바람피다 걸리면 잡아 떼라. 오해야. 소위 말해서 잡아떼면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외도가 발생할 확률이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떼는 것이 그거는 미봉책도 아니고 아주 악수를 놓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부분 여자는 한 20%, 그 남자는 뭐 37에서 한 50% 정도 내가 한번 바람을 핀 적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설문 조사들이 이제 심리학자들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결혼 제도가 있고 일부일처제가 있는 한 외도라는 현상은 일정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게 물론 건강한 거는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선배들한테 저희는 어떻게 남편 교육을 받았냐면요. 혹시 마누라한테 걸리면 설사 눈앞에서 봤더라도 절대로 잡아 떼라. 너 여자들은 그걸 원한다. 그게 그런 뜻으로 한 거같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저도 한번 걸려봤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증거 다 대고 딱 하는데 인간이 양심상 그래 맞아. 그랬어. 근데 그게 무슨 사랑 뭐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휩쓸려서 같이 한번 놀은 건데 얘 이거 친구들이 하도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갔다 뭐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잡아뗄 수가 없더라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비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뭐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외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관계 개선으로 가기 위해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말 한 번은 남편의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제 부부간의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외도 문제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부부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각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각서하면 또 김학래 씨가 임미숙 씨한테 쓴 각서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데 다 잊어버렸어요. 뭔 각서인지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뭔 각서였어요? 예? 뭐예요 그게? 다 잊어버렸어요. 책으로 한 권 될 건데. 어휴, 예, 만 원. 여러 번 썼어요. 여러 번? 그렇지. 아, 근데 이 각서를 자꾸 쓰다 보니까 각서를 쓰면 기분이 좋아. 각서를 쓰는 순간에 그 사건 종결이야. 이제 이거로 용서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홀가분해지게 기쁜 마음으로 각서를 불러. 뭐 이렇게 부른 데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쓰고 있고 어느 때 알아서 반성문 비슷하게도 쓰고. 예.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각서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있고. 네, 그거 한번 찍으러 갈게요 저희가. 그 각서 요법이 효과가 있나요? 다른 부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각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아내가 바라보는 좀 다를 겁니다. 남편은 그 사건의 종결의 의미로 각서를 쓰게 되고 아내는 재발을 방지하려는 그 안전장치로 각서를 그렇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이거 쓰면 다 끝난 줄 아는데 각서를 쓰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각서를 쓰려고 하면 정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써야 되겠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재발을 했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상처가 정말 깊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김학래 씨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고 물론 속 많이 썩였죠. 그렇지만 그건 다 옛날 일이고 그 지금은 얘기 다 해놓고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얼마나 제가 막 부럽다고 막 이렇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 정말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 위험한 고비들 다 잘 넘기고 그것은 저는 김학래 씨가 또 가장으로서 슬기롭게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지보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라는 걸 얘기해. 특히 알라뷰 한번 하시고. 자, 아이고 참 나한테 친구인지 왼수인지 모르겠어요. 나 뭐 어디 가서 내가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거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 가장 큰 너무 살짝도 따라와주고 뭐 아이도 잘 자라주고 해서 난 지금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예? I love you. 아유, 아주 마무리가 참 멋있습니다. 네. 요즘 그렇습니다. 황혼 이혼도 많고 신혼 이혼도 많은데 행복한 그 부부로 그 살아갈 수 있는 절대 고수의 팁을 마무리 삼아서 두 분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돈 벌고 오고 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감사할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하는 육아들 가사들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해 보이는 어떤 그 남편과 아내의 그런 역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를 볼 수 있다면 부부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부부는 2인 삼각이다. 2인 삼각이다. 호흡을 맞춰서 잘 걸어야만 삐걱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2인 삼각처럼
부부란 서로 맞춰주고 배려해야 하는 인생의 파트너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